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유럽 축구 전체적으로 좀 이슈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가져왔고요. 눈으로 보시는 영상보다는 운전하실 때나 등하교 출퇴근 시간 작업하실 때 또는 FM 같은 거 하시면서 틀어놓으셔도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이미 바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레스터시티의 좀 상징과도 같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제이미 바디가 레스터시티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종료 이후입니다. 사실 바디의 마지막 시즌이 어떻게 보면 좀 강등이라는 안 좋은 결과로 막을 내리게 되긴 했지만 바디의 프리미어리그 도전기는 좀 많이 빛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제이미 바디가 늦은 나이에 되게 꽃을 피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적 당시에는 약 20억 정도로 레스터시티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살에 프리미어리그 데뷔해서 하브리그까지 다 겪고 올라온 그런 선수고요. 레스터시티에서 통산 496경기를 치렀고 198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아직 프리미어리그 경기 남았기 때문에 4경기 치르고 여기서 2골만 더 득점한다면 500경기, 200골 이런 기록들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했던 선수고 프리미어리그의 올해 선수에도 선정이 됐던 선수입니다. 리그 1번, 챔피언십 2번, 또 FA컵 1번, 커뮤니티 실드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 종류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은골로 캉테, 드링크워터, 제이미 바디, 마레즈, 슈마이켈 이런 레스터의 황금기에 있었던 선수들과 함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고, 특히나 제가 바디한테 기억에 남는 골은 바디가 스피드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의 스피드가 살아있는 골들이었어요. 엄청난 스피드로 라인 브레이킹하고 또 정확한 슈팅으로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스타일리시하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보는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스피드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스트라이커 하면 제이미 바디가 나중에도 생각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모습을 보면 저 같은 일반인한테도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메시, 호날두 이런 선수가 유럽을 떠날 때, 또 제이미 바디 같은 선수가 이렇게 영광을 누렸던 한 클럽에서 물러나게 될 때 뭔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 선수들에게 엄청난 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축구를 보면서 내 인생도 지나가고 있었구나를 한 번에 또 느끼게 되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해리케인 소식인데요. 이제 해리케인이 드디어 독일 무대에서 무관의 고리를 끊기 직전입니다. 일단 분데스리가는 18개 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총 리그 경기가 34경기고요. 지금 리그 4경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승점 8점 차. 웬만해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우승할 확률이 아주 크고요. 바로 펼쳐지는 다음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기고 레버쿠젠이 졌을 때는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두 팀이 맞대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각각의 팀을 만나서 저렇게 대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리케인이 우승했을 때는 약 650경기 정도를 치르고 드는 첫 우승컵이라고 합니다. 사실 진짜 이 해리케인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진 스트라이커 축구 역사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선수가 650경기를 하고 우승컵을 든다. 이건 물론 해리케인이 팀을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만큼 우승컵 따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또 여러분도 시험 볼 때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95점까지 가는 노력과 100점까지 가는 노력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점까지 가려면 정말 많은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더 넓은 범위, 더 많은 범위를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 상위권에 위치하는 거 말고 이렇게 우승을 한다는 건 또 정말 여러 변수를 물리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케인과 더불어서 에릭 다이어 역시 첫 우승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이어를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올라갈 때도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런 걸 또 느끼게 되는데 옛날에 토트넘에서는 델리 알리하고 에릭 다이어
둘 중에 누가 더 큰 클럽을 갈까? 누가 봐도 알리가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에는 오히려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에 가 있고 델레 알리는 점점 잊혀지는 선수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해리 케인의 무관도 얼마 가지 않아 막을 내릴 것 같고요. 그 다음은 UEFA에서 챔피언스 리그 연장전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챔피언스 리그가 이번 시즌부터 경기 수를 좀 늘리면서 많은 유럽 상위권 팀들이 부상도 좀 많아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경기의 퀄리티 자체가 또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당연히 이 챔피언스 리그 주최 측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 구조에 대한 그런 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개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플레이오프까지 생기다 보니까 플레이오프 끝나고 연장전, 16강 끝나고 연장전, 8강 끝나고 연장전, 4강 끝나고 연장전 엄청나게 연장전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경기 시간만 길어지고 퀄리티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승부차기로 넘어가는 그런 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너무 다 없애는 게 좀 그렇다 싶으면 4강전부터 연장전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중립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결승전에만 연장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그 페이즈 8위 안에 든 팀의 이득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챔피언스 리그가 리그 형태로 바뀌면서 그 1포트라고 하죠. 그 1포트 팀들이 얻게 되는 이점이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또 리그 페이즈를 치르고 나서 8위 안에 든 팀도 이 이득이 그렇게 큰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리버풀이 리그 페이즈 1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만나는 팀이 파리 생제르맹. 대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득을 주고 있는 게 2차전을 홈에서 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이 2차전을 홈에서 하는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면 연장전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2차전에서 홈에서 하는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 홈에서 결국에는 30분 더 게임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득을 현재는 이제 16강에서만 주고 있었는데 이 이득을 16강, 8강, 4강까지 전부 준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리그끼리 8강까지 안 만나도록 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토너먼트 시작부터 만나버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드리드 더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리그를 8강까지 안 만나게 하면서 조금 더 긴장감을 높이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수를 조금 더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주전 선수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후보 선수들은 또 경기가 많아지는 만큼 자기가 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니까 또 여러 입장이 있겠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를 조금 더 줄여서 퀄리티 있는 경기, 재밌는 경기를 보고 싶다. 그래야 축구 자체의 인기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또다시 해리 케인의 얘기인데요. 해리 케인이 PK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원래 해리 케인이 이제 PK를 찰 때 공을 터트릴 듯이 차면서 그물을 찢어버릴 듯한 슛을 많이 구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리 케인이 그렇게 슈팅을 하지 않고 골키퍼의 움직임을 미리 읽는 방법을 추가한 페널티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번 멈추면서 골키퍼의 타이밍 뺏고 그 골키퍼의 미세한 움직임을 이용해서 빈 곳에 슈팅을 넣는 거죠. 해리 케인이 카타르 월드컵에 실축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실축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페널티킥을 더 완벽하게 찰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했고 이 페널티킥을 탑재시켰다고 합니다. 또 케인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한 경기에 페널티킥이 2개 이상 나올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그물 찢어질 듯이 차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PK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축구를 보면서 저렇게 PK 2번 연속 차는 선수는 어떤 느낌일까? 똑같은 방향으로 차야 되나? 이번엔 방향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에 겹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해리 케인이 거기서 또 방법을 찾고 있다. 역시 이런 정상급 선수들을 보면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벤탄쿠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벤탄쿠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핵심 타겟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종종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로메로라는 수비수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 벤탄쿠르까지 노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벤탄쿠르는 우루과이 사람이고 로메로는 아르헨티나 사람이고, 지금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아르헨티나 선수들 엄청 많거든요. 앙헬 코레아, 훌리안 알바레즈, 로드리고 데폴, 줄리아노 시메오네, 뭐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로메로까지 들어간다면 엄청난 아르헨티나 커넥션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로메로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토트넘이 로메로를 한 5,500만 유로? 9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를 갤러거와 엮어서 거래하는 것도 좀 준비 중이라고 해요. 벤탄쿠르, 로메로 데려오고 뭐 갤러거 포함해서 돈 보내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너 갤러거는 중앙 미드필더 성향이 강한 선수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주로 측면 미드필더로 나오다 보니까 이 갤러거의 장점이 엄청 살아난 듯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이 갤러거 관심이 있다는 얘기들이 지난 시즌에도 막 나오고 이랬을 때가 있어가지고 좀 구미가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남미 커넥션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트넘은 만약에 벤탄쿠르를 내보내게 된다고 하면은 로메로, 벤탄쿠르 처분한 금액으로 수준급 미드필더 하나 챙겨놓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토트넘 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이 손흥민 대체자로 래시포드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래시포드가 지금 맨유 소속이긴 하지만 아스톤빌라에 임대를 가 있고요. 아스톤빌라에서는 제법 성공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래시포드가 빌라에 가기 전에 맨유에서 받던 주급이 30만 파운드, 지금 우리 환율을 했을 때는 5억 7천만 원 정도의 주급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로 토트넘에 온다면 최고 주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래시포드가 저기서 주급을 좀 줄여서 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최고 주급자 언저리에서 받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일단 토트넘 최고 주급자는 손흥민 19만 파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30만 파운드랑 금액 차이가 꽤나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주급 체계를 흔들면서까지 래시포드를 데려올지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될 포인트고요. 일단 래시포드 자체로만 따졌을 때는 여름에 맨유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 아스톤빌라 역시 한 760억 정도의 영입 옵션이 있어요. 4천만 파운드인데 그걸 발동하면 래시포드를 데려갈 수도 있어서 이 래시포드가 잉글랜드 내 팀들한테 조금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래시포드가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래시포드가 번뜩이는 킥, 뭐 스피드, 드리블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수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정신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 지고 있을 때 약간 포기해버리는 듯한 그런 동작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토트넘에 이 선수가 적합할지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여름에 감독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바뀌는 감독에게도 잘 맞는 선수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케빈 더브라이너 얘기인데요. 사실 더브라이너가 4월 초에 맨시티를 떠난다고 밝힌 이후에 이 더브라이너의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러건은 이 맨체스터 시티의 결정이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더브라이너가 지금 받고 있는 주급이 40만 파운드, 홀란드가 재계약하기 전에는 프리미어리그 1위 주급을 받던 선수고요.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브라이너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덕배는 너무 평범한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 덕배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정말 0에서 1을 만드는 모습이라면 요즘의 덕배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1도
잘 해내는 게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덕배가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덕배의 장점 중에 하나였던 이 오프 더 볼 움직임도 아무래도 이 신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더브라이너가 완전 마른 체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 달고 뛸 때 수비들이 저항이 있어도 다 떨궈내고 진출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조금 더 쉽게 뺏긴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도 하고요. 패스 역시 뭔가 몸에 힘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날카롭진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단 관계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덕배 고점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여전히 덕배 자체가 수요는 있고요. 아스톤 빌라가 더브라이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4개의 팀 역시 덕배에게 관심이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더브라이너가 맨체스터 시티에게 가져다 준 트로피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덕배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건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 맨시티가 로드리 없을 때 좀 팀이 어려움에 처하는 걸 보면서 맨시티 보드진들도 좀 심각성을 느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시즌 맨시티가 잘 됐고 뭐 영입해온 선수들도 진짜 미친 활약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우승권에 가까운 성적을 보여줬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덕배의 주급을 조금 낮춰서 팀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렇게 고주급을 데리고 계속 같이 있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브라이너의 행선지가 어디로 갈지 또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훌리안 알바레즈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훌리안 알바레즈가 경기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번 시즌에 잘 데려왔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고의 영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바레즈가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50경기에서 27골과 5개의 도움을 올리고 있고요. 뭐 이 경기 다 선발로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라요 바예카노전 경기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진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밸런스 자체가 많이 낮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밀어도 잘 안 넘어지고 또 맨체스터 시티에 있을 때는 전력으로 스프린트를 할 때가 많지 않았는데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먼 거리를 뛸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역습 나갈 때. 그때는 또 이 빠른 스피드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는 걸 보면서 와, 알바레즈가 저렇게 빠른 선수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역시나 알바레즈의 최고 장점은 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왼발 오른발 둘 다 잘 쓰고 또 진짜 넣을 건 넣어준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공격수 중에 저는 가장 좋은 선수가 넣을 건 넣어주는 공격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빅찬스만 날리지 않아도 골이 계속 누적되고 거기서 자신감 얻어지면 과감성 생기고 그러다가는 원더골이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넣을 건 넣어주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알바레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있다. 또 맨체스터 시티의 지공,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습 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유형에서도 웬만큼은 해주는 선수구나. 그 정도의 이적료가 결코 아깝지 않은 선수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라리가 얘긴데요. 페드리가 라리가 4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페드리가 진짜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냥 축구도사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뭐 경기 템포 조절하는 능력도 그렇고 공격적인 패스를 넣어주는 능력도 그렇고 시야도 너무 좋고요. 또 바르셀로나가 페드리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아니고 약간 3선 정도의 위치, 저는 확실히 표현하자면 한 2.5선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 페드리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 하나 더 쓰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만큼 이 2.5선 자리에서 자꾸 미친 패스들을 넣으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큰 이득을 보면서 계속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상대랑 비대칭 전력으로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리가 있었을 때 4월 4경기에서 3승 1무를 거뒀고요. 하지만 이 공격 포인트가 없었던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거는 페드리가 못조설하기보다는 뭐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또 페드리가
아예 이성 공격형 미드필더는 아니다 보니까 어시스트 하기에는 골대와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또 스탯을 뭐 공장처럼 쭉쭉 생산해 놓기에는 꽤 난이도가 있는 위치라서 스탯은 하나도 따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이번 시즌 아주 잘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3톱 중에 한 명이 못하면 또 한 명이 잘하고, 또 3톱이 부진한 날에는 페드리가 잘해주는 날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날에는 올모 같은 선수들이 득점을 터뜨려주면서 경기 결승골을 넣을 때도 있고, 정말 누구 하나 모자라지 않은 모습들로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